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약속드린 대로 5, 6월 달에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문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두 군데 학원에는 진도별 복습 문제 10문제를 풀어보시게 하고요. 매주 또 나머지에는 전범위 5문제를 학원에서 요청을 그렇게 하셔서 두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해설해 드린다 약속을 드렸었죠. 자, 이 시간에는 진도별 10문제 1회차 시간입니다. 진도별 10문제 1회차 시간. 진도별. 자,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단독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없는 단독행위가 있죠. 단독행위는 그 효력이 일방적으로 어느 일방의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일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효력이 확정적이어야 돼요. 근데 조건을 붙여버리면 불확정적이 되죠. 따라서 조건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 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채무 면제는 이제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거죠. 이럴 때는 상대방이 동의했을 때 유리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죠.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그러나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중에서 채무 면제와 같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지 말아라 이렇게 불리하지 않죠.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거나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조건 붙일 수 있다. 계약법에는 계약 자유원칙이 있죠. 4가지가 있죠. 계약 체결 여부, 상대방 선택, 내용 결정, 방식의 자유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전형계약은 이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계약을 말하는데요. 그 전형계약 이외의 계약도 얼마든지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수리 계약은 자동차 수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면서 찾아갈 때까지 보관해야 되는 임치계약이 결합되어 있는 혼합계약이 됩니다. 이런 혼합계약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비전형계약 이렇게 부릅니다. 자,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합동행위에 해당이 되죠. 4번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둘 다 처분행위죠. 4번의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둘 다 뭐라고요? 처분행위죠.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모두 다 처분행위입니다. 그래서 처분행위는 이행의 행위죠. 이행의 행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고 처분행위는 의무이행행위죠. 따라서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둘 다 처분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 틀렸죠. 5번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 채권행위는 단순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고 약속이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도 되죠. 하지만 처분행위는 말 그대로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죠. 따라서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법률의 목적. 법률행위의 내용이라고도 하고요.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고 장차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2번 부동산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강매매는 유효하죠. 각 매수인은 평등하고요. 먼저 등기한 자가 소유권을 지킨다. 그랬습니다. 자, 목적 달성이 행위 당시 가능해야 되죠. 만약에 법률행위 당시에는 가능했으나 그 이후에 불가능한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후발적 불능이라 하죠.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죠. 유효죠. 틀렸네요. 동기는 원칙적으로 법령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설령 동기가 반사의 질서적인 경우를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는 유효 이렇게 되죠. 이것도 틀렸네요. 옳은 거 고르라는 거군요. 목적의 적법성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죠. 모든 법규범이 아니라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말아라. 요겁니다. 네, 틀렸죠. 옳은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이 옳은 증이 되겠습니다. 3번 반사의 질서 행위에 관한 우리 판례 입장과 틀린 거.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이요. 이건 뭐예요? 일단 부인이 또는 남편이 배우자에게 물건을 줘요. 주면서 조건을 붙여서 뭐라고? 이혼하게 되면 반환해라. 이렇게. 그게 부부관계의 종료가 이혼이죠. 이혼을 하면 그게 해제 조건이 되니까 줬던 걸 도로 돌려줘야 되는 계약이죠. 이게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 됩니다. 이혼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반사회 질서적인 조건이에요.
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했다고 했을 때는 이거 반사의 질서가 됩니다. 따라서 그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해외 파견 소요 경비를 회사가 부담하되 귀국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면제해주고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배상한다. 유효죠, 유효. 2번 틀려져. 증언을 해주면 대가를 주기로 했다.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한도, 그 대가가 사회통념상 용인한도를 초과하면 무효, 초과하지 않으면 유효, 이렇게 되죠. 사찰이 그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 죽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효, 이렇게 되겠죠. 첩계약에서 생활비를 주거나 첩관계의 단절 후는 단절 위약금 지급, 출생한 자 양육비, 이런 건 보통 유효하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부동산 이중매매, 제1매매, 제2매매 유효하고 제2매수인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따라서 매도인은 제2매수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소유권에 기초한 목적물 반환 청구 할 수 없죠. 제2매수인이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매도인이 제2매수인에게 넘겨준 등기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매도인은 스스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죠. 딱 하나.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2번이죠. 부동산 이중매매,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일 때 제1매수인은 직접, 자, 매도인도 마찬가지고요. 제2매수인도 마찬가지고요. 직접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꼭 기억하세요.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이렇게 매도인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2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되려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해야 된다고 그랬죠. 적극가담하지 않았다면 그 제2매매는 무효가 아니죠. 또 제1매수인은 제2매매 계약을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없다. 이런 것들이 딱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자, 백사조 불공정한 행위, 폭리행위죠.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이죠. 반사회 질서행위 일종.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면 반사회 질서 행위도 해당이 되죠. 강제경매라든가 기부증여와 같은 무상행위에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민법상 화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는 거 말합니다. 보통 뭐라 그러죠? 부재소합의, 이렇게 부르죠. 부재소합의. 이 부재소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에 대해서도 백사조가 적용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4번 틀렸죠?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 가옥을 매매했을 때 무효죠. 자, 매수인이 폭리자라고 전제하면 이 매수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됩니다. 따라서 폭리자인 매수인으로부터 가옥을 매수한 자도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6번 법률행위 해석은 원칙적으로 규범적 해석한다 그랬죠. 규범적 해석이 뭐죠? 네, 표시행위에 부여된 효과의사를 탐구. 그랬죠? 내심의 의사가 아니죠. 표시행위에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게 아닙니다.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1번 틀렸네요. 옳은 지문이죠.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옳은 지문이죠. 내심의 의사를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죠. 이게 규범적 해석이죠. 자, 2번은 법률행위 당사자가 그 다음에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요거를 임의규정이라고 합니다. 이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당연히 임의규정을 위반해도 되니까 그 의사에 의하죠. 예를 들어서 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 대표적인 게 이제 임차인의 비용상환 청구이죠. 임의규정이죠.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했다. 즉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그럼 그 의사에 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3번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임차인은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다른 관행이 있어요. 어느 지역을 봤더니 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관행이 있어. 이럴 때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대한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관행에 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관습이죠. 자, 2번은 105조고요. 3번은 106조 그렇습니다. 조문입니다. 4번 A와 B가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한 후에 자,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어요. 의사가 일치했어요. 근데 Y 토지로 잘못 표시했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오표시라고 하죠. 오표시. 이런 걸 뭐라 한다? 오표시 이렇게 부르죠. 오표시. 오표시는 오표사라고 썼네요. 오표시. 오표시는 원래 합의한 내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게 오표시 무효죠. 따라서 X 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계약서에 Y 토지를 잘못 표시했다 하더라도 계약은 X 토지에 대해 성립하죠. Y 토지는 계약이 아니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연적 해석은 의사만 고려할 뿐 표시는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틀린 거 5번이죠. 자, 7번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의사표시는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내심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죠. 그래서 의사표시 이렇게 부르죠. 법률행위 필수 불가결의 요소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필수 구성 요소로서 필수 구성 요소예요.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 마치 안고 없는 찐빵하고 똑같죠. 필수 구성 요소다. 자, 의사표시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는 당연히 법률행위 전체 영향을 미치겠죠. 자꾸 제 화면이 앞을 가려버리네요. 글자를 가려버려서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위로. 그럼 덜 가리겠지. 그죠? 그렇습니다. 진작에 이렇게 할까? 3번 말씀 듣고 4번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는 표의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한 바가 아니라 거래계약에서 정리하는 객관적 의미를 기준으로 확정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까 6번에 1번하고 똑같은 거죠. 6번에 1번 요거. 표시행위 객관적 의미를 탐구. 이거하고 요거. 거래계약에서 정리하는 객관적 의미. 이거하고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대로. 요거와 요거 같은 의미다. 그죠? 비교해보세요. 거래계약에서 정해진 객관적 의미하고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같은 의미.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계약에서 정해진 객관적 의미와 6번의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규범적 해석이죠. 자, 의사표시에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게 생략이 되어 있어요. 갑이 A가 의사인데 B라고 표시했을 때 을이 그 A를 알 수 없다 그러면 B를 가지고 해석해야 되죠. B를 가지고 표시행에 부여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죠. 모르는데 어떻게 당사자 내심의 의사 가지고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모르는데 어떻게 내심의 의사 가지고 해석 못하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갑의 진정한 의사는 A. 근데 표시는 B. 근데 상대방 을이 A를 몰라. 모르니까 B 가지고 해석해야죠. 표시된 행위에서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가 틀렸네요. 107조 비지리 표시 원칙적으로 표시한 대로 그대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의 알 수 있었다 과실 그럼 무효가 되죠. 자, 2번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줬다. 빚인이 아니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채무부담 의사가 있다 그랬죠. 있다.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니까 결국 있다죠.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니까 있다가 되죠.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죠. 채무부담 의사가 있으니까 빚인이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소송행위와 같은 공법상행위는 107조 적용 안 된다 그랬습니다. 5번 아주 중요하죠. 비진의 표시에서 말하는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 이거죠.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죠.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 즉 희망사항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거 아니다. 위에 거다.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잊지 마세요. 자, 108조 허위표시, 통정의 표시죠. 상대방과 합의한 비진의 표시죠. 언제나 무효죠. 다만 반사회질성은 아닙니다. 소비대차는 돈 빌려주는 계약인데 가짜야. 그 가장 소비대차의 대주, 가짜 채권자죠.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그 파산 관제인은 파산한 대주의 포괄 승계인입니다. 포괄 승계인은 원래 제3자가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이 파산 관제인은 포괄 승계인임에도 불구하고 108조의 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포괄 승계인이지만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중요하죠. 자, 4번은 아까 저기서 봤던 이거하고 비슷해요. 법률상 사실상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대출금 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줘서 그럼 이 명의를 빌려준 자가 주 채무자야. 원래는 그런데 너무너무 불쌍해.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실질적으로 주 채무자, 아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명의를 빌려준 자 이름으로 대출을 했는데 그 금융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양해를 했어요. 양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이 양해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통정. 양해는 뭐라 그래요? 통정. 양해라는 말 대신에 통정, 합의, 짜고 이런 말 쓰죠. 양해, 통정, 통모, 합의, 짜고 그럼 뭐예요? 허위 표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은 갑인데 을이 자기의 이름을 내세웠고 명의를 빌려줬고 금융기관이 이런 사정을 양해했다면 이때는 통정 허위 표시로 무효가 됩니다.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서 증여를 은폐하고 매매를 가정했을 때 매매는 가장행위로 무효고 증여는 은닉행위로 유효라고 그랬죠. 그게 5번이죠. 자, 10번 허위 표시의 대표적인 사례 형태죠. 갑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가장양도했다.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제 갑병 매매는 무효죠. 근데 병은 다시 선이 정에게 팔았어요. 자, 갑병 매매가 허위 표시로 무효라더라도 선이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죠. 따라서 갑도 을도 병도 정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죠. 이번 갑은 정에게 무효 주장할 수 없고요. 다만 갑은 병을 믿고 병한테 등기를 넘겨놨는데 병이 배신을 했죠. 그러니까 갑은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다 옳은 질문이죠. 이 선의의 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건 괜찮죠. 선의의 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갑, 병 매매는 가장 매매로 무효고 선의 정은 수익권을 지킨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정에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고 무효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신 갑은 팔아먹은 병에게 팔아먹고 받은 돈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왜 배신이냐?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예요? 선의의 제3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랬죠. 5번이 틀렸죠. 이런 식으로 진도별 10문제, 복습 문제를 해설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